자, 책 3페이지 통치행위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통치행위 부분은 사실 선택형 대비용이기 때문에 케이스 대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고 판례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의 통치행위에 의의해 보시면은 첫째 줄 끝에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 통치행위는 좀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로 좀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처분성 인정이 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들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셔가지고 나머지 강학상 논의는 보실 필요 없고, 자, 우리 그 5페이지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이 있고, 왼쪽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여기서 볼 만한 논의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통치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일단 얘가 통치행위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법심사가 가능한지를 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법 엑기스에서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으면, 기본권 관련성이 있으면은 사법심사를 긍정을 합니다. 다시 이 부분 다시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으면은 사법심사가 가능하고, 기본권 관련성이 없으면은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 판례들은 나중에 헌법 시간에 보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3번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범위와 판례 부분 보겠습니다. 통치행위의 범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걸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국회의원의 심사 및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국회의원의 심사 및 징계는 글쎄요, 통치행위라기보다는 우리 헌법 64조 4항에서 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각주입니다. 1번 각주인데,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 자격심사 등에 대해서는 헌법 64조 4항에 따라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우리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줄 각조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은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고, 그때 피고는 합의제행정청으로서 지방의회가 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에게 내리는 징계 처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선택형 용어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케이스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아니니까. 자, 대법원 판례 1번에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행위,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등 이제 5.18 사건이랑 12.12 사태 때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우리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느냐 문제가 되었던 건데, 우리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하는 건 거니까 그 계엄 선포권 자체는 통치행위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셋째 줄에 굵은 글씨에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겠지만, 키워드는 뒷부분이죠. 국헌문란의 목적.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선택형 용이에요. 내용들 다 보실 필요 없고 키워드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우리 헌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첫째 줄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체크하시면
우리 DJ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말지는 결국 이 정부 대통령이 이제 통치행위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 대북 송금 행위, 불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돈을 송금한 행위는 당연히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나누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되지만 대북 송금 행위는 당연히 범죄 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그 밑에 각주랑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서훈의 수여는 통치행위로 보면서도 서훈 수여의 취소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서훈 수여는 사법심사가 안 되지만 서훈 수여의 취소는 사법심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판례를 쭉 읽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한다면은 헌법 소원이든 아니면 행정 처분이든 다 이게 뭔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서훈 수여는 뭔가 수익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치행위 포함이 되지만 서훈 수여를 취소하는 것은 나한테 침익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가 이 서훈 수여 취소를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서훈 취소는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봐서 서훈 수여와 달리 서훈 취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는데 특히 처분의 통지와 관련해서도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이 서훈이라는 건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망인에 대한 서훈 수여였었는데 이 서훈 취소도 결국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겁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을 그 유가족들한테 알린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는 뭔가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었는데 그 친일 행위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서훈이 취소가 되었던 사건이고 우리 판례는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라고 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서훈 수여는 통치행위지만 서훈 수여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답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1번의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던 금융실명제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금융실명제는 통치행위는 맞는데 금융실명제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치행위는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봤었던 사건입니다. 통치행위성을 긍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봤었던 사건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두 번째 이라크 파병 사건은 통치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되는 통치행위다라고 봤었던 사건이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행정법의 의의. 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 실익에 보시면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용법규와 적용법 원리의 결정, 각주 밑에 5번에 보시면은 우리 공법 관계는 법치주의가 지배하지만 사법 관계는 사적 자치가 지배하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쟁송 수단도 달라지게 되죠. 공법 관계라면은 항고 소송 내지 헌법 소원으로 다투어야 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 사법 관계라면은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자, 거기서 7페이지 구별 기준 보겠습니다.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셋째 줄 두 번째 문단에 관계 법규가 행정 주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공익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법 관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례를 외우는 정도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례 가번에 공법 관계로 본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국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 행정재산은 공법관계인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다 처분이라고 봤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둘째 줄 굵은 글씨에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20%, 즉 120%를 변상금을 징수를 하는 것인데, 이 변상금 징수는 굵은 글씨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다 라고 봤습니다. 변상금은 행정처분이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가리지 않고. 2번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재산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도로 점용 허가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서초역 지하 점용을 하는 것처럼 도로 점용 허가 같은 게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네가 점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권리를 설정을 해주는 건 거죠. 이런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둘째 줄에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강학상 특허,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3번에 조달청장의 입찰 자격 제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오늘 제가 나눠드린 1회차 참고 자료에서 4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판례를 나눠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 행정법 엑기스가 어쨌든 뭐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책이긴 하지만 선택형 대비용으로 굉장히 좀 세세한 판례들은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제 중요하게 굵직굵직한 중요 판례들은 다 나와 있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다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지금 이제 10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선택형 문제집은 따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엑기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좀 보셔야 되는 좀 중요한 판례들은 매일매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뭐하러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가피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9판이고 10판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 박사님이 원래 책을 쓰실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변시에 기출되고 좀 기출 가능성 있는 중요한 판례들은 제가 계속 좀 추가로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거기 내보 1번에 보시면 우리가 관련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계약, 1번 판례입니다. 국가계약 내지 공공계약, 우리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라장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입찰을 던집니다. 입찰을 던지는 이 국가계약과 공공계약은 우리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번 판례의 내용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이 국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공공계약, 이런 계약은 말 그대로 그냥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봐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들에서 공공계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계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라는 표현 등장하고, 이제 공공계약, 공공단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번 판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뭐가 적용이 된다?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 둘째 줄에 굵은 글씨에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품 구매 계약이나 건축 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계약, 공공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계약과 공공계약의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국가가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거, 우리 컴퓨터를 살 건데 한번 싸게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물품 구매 계약 내지 건축도급 계약 이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낙찰자가 계약상 중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너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금지 이런 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대법원이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대법원이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국가 계약 내지 공공계약 그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것을 위반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판례가 4페이지에 있는 2번 판례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잘못 쓴 거예요, 금액을. 6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6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도급 계약을 하는데 도급 계약에 대해서 국가한테 제시한 금액을 6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고 쓴 거예요. 6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600만 원은 이거 다 해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600만 원에 해낼 거면 거의 뭐 자기 돈을 토해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잘못 쓴 거기 때문에 이거 정정해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너 거짓말로 썼네? 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고 했었고 우리 판례가 사실 이 뭐 공을 하나 잘못 썼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입찰 자체가 무효고 이제 새로운 입찰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얘한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했었던 판례입니다. 좀 두 개를 구분을 하시고 자 7페이지 4번입니다. 서울시 시립무용단원의 위촉 계약 이런 이제 뭐 공무원에 대한 계약 관계, 특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관계를 보면은 한 장 넘겨 보시면은요. 그 굵은 글씨 앞에 첫째 줄에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뭐 지위 확인, 해촉 무효 확인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객관식 대비용이니까. 자, 사법관계로 본 판례 보겠습니다. 1번 국유림의 대부행위. 대부라고 하니까 당연히 무슨 재산이겠습니까? 첫째 줄 끝에 일반 재산에 대한 이야기겠죠. 일반 재산의 대부행위는 우리 판례가 셋째 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나눠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이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거죠. 우리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에 대해서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 행위는 처분이고 일반 재산의 대부 행위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런데 일반 재산이건 행정 재산이건 거기에 대해서 무단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2번입니다. 요건 이제 국가계약, 공공계약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가계약에서 판례를 두 개를 봤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계약 그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다. 그런데 그 국가계약에 대해서 부정당 사업자한테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처분이다까지 봤었는데 자, 거기 판례는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국고에 귀속하는 거. 이거는 우리 민법 398조에 있는 사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입찰 보증금, 이 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이제 해서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상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도 사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사관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국가계약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행정처분의 영역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입찰 자격 제한 조치. 그렇죠. 국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국가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시 입찰 보증금을 국고 귀속 조치하는 것은 사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계약.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관계에서 사업 인정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협의를 하잖아요. 그 협의는 사업 시행자랑 토지 등 소유자가 단순히 사법 관계에서 행하는 협의,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협의는 사법상 계약이다.
뭐 그 뒤에 발생하는 뭐 재결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행정처분이겠지만 이 협의 자체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선택형 대비용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로 넘어가십시다.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10페이지 오셔가지고 내용에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사실 뭐 행정법에서 요거까지 요새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첫째 줄에 법률 종속성 체크하시고 법률 종속성. 둘째 줄에 첫째 줄 끝에입니다. 행정 주체의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법률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게 법률 우위 원칙이고 법률 유보 원칙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의한 규율은 아니지만 법률에 근거는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행정작용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캐캐 묵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 학설은 보시면은 뭐 침해적 행정작용, 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2번 아니다. 모든 영역, 수익적이건 침익적이건 모든 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3번 아니다. 뭔가 급부 행정 영역에도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된다. 4번 아니다. 우리 의회 유보 원칙처럼 뭔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견해 대립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11번에 있는 그 판례들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례이기 때문에 결론만 좀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 사건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라고 봤습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의회 유보 원칙. 따라서 첫 번째 판례는 그 꺾가로 2번의 셋째 줄의 굵은 글씨에 국회 결정이나 관여가 전혀 배제된 채 한국방송공사가 스스로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게 하면은 위헌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헌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특별부담금이고 재정조달 목적 특별부담금이고 특별부담금의 허용적 한계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회 유보 원칙에 반한다라고 봤었고 관련 판례 2번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째 줄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에 첫째 줄 끝에 방송위원회를 거쳐 키워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예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방송공사가 스스로 수신료 결정할 때는 위헌이었었는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거였는데 이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규정을 추가하면은 어쨌든 이제 국회가 관여하는 거니까 그때는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판례입니다. 헌법에서 배우는 판례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3번 오셔가지고 관련 판례 3번은 사실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볼게요.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러니까 굵은 글씨 끝에 그리고 찾았습니까? 조합의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한번 줄거볼까요?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체크하시고 화살표로 빼셔가지고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뭐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서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월 24일에 2010 헌바 1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뭐 하위 정관에 위임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어. 이거는 뭐 충분히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랑도 크게 상관이 없어 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강제 수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내 땅이 강제로 수용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니까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 정관으로 위임하느냐, 법률 유보원칙 위반이다라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좀 나뉘어지는 판례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행정법 본안 논증할 때 꼭 써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은 이제 비평신부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비평신부. 그러니까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요 네 가지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우리가 재량의 일탈남용을 논증할 때 이제 주로 쓰이는 이제 도구들입니다. 자, 비례원칙 3번 내용에 비례원칙 내용으로 검토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 빼고 그 다음부터가 수단의 적합성, 피해 제도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필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14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다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건 거니까. 구체적 사례 보겠습니다. 거기 가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실 이거는 이제는 시험에는 제 생각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음주 측정 거부가 임의적 면허 취소였습니다. 임의적 면허 취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은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필요적 면허 취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이번 판례는 읽어보시면은 운전직 지방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운전이 업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례원칙에서 많이 고려가 되죠. 내가 운전을 업을 하는 사람인지 업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 운전직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경우, 이런 경우는 면허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이 당시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976, 2075 굉장히 오래된 판례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무조건 술 마시면 절대 이런 경우에도 운전하면은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에 2008년 5급 공채 문제가 방금 읽었었던 이제 그 판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판업을 하는 갑은 호프집 주인이 국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서 개설한 사설도로 위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놓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손님의 차를 빼기 위하여 갑은 음주 상태에서 위 사설도로상에서 약 10m 정도, 굉장히 적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례원칙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의 차를 빼기 위했다, 10m 정도 운전했다, 이런 것들.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순찰 중인 교통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음주 측정 거부네요. 갑은 위 사설도로상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고 다른 손님의 차를 빼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까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것이며, 더구나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갑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음주 측정 거부하면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것은 뭔가 행정청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적 취소는 기속행위죠. 필요적 취소는 기속행위입니다. 근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구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취소할 수 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법 당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재량행위고, 그러니까 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가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 원칙을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요건 사실을 충족했는지, 요건 사실 해당성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무조건 그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건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지금 그 구법을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심사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비례 원칙을 심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떤 행정 처분이 나오고 이 처분이 위법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처분의 근거 법규를 보면서 얘가 재량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기속행위로 규정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재량행위여야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을 심사할 수가 있는 건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전제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관련 법령을 뺐지만 취소할 수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고, 그러면은 적필상을 따줄 수가 있겠죠. 자,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따질 필요 없으니까 적합성의 원칙에서는 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가번에, 그 해설의 가번의 둘째 줄에 음주 측정 요구와 그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합한 수단이다. 그다음 필요성의 원칙에서도 넷째 줄에 콤마 뒤에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의 수단들은 법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은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그럼 다번에서 이제 상당성의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둘째 줄에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고 약 10m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갑은 외판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감안하면은 면허를 취소해버리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게 상당성의 원칙에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답안을 쓰실 때도요, 비례 원칙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걔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쓰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얘들을 너무 장황하게 쓰다 보면 다른 걸 쓸 시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 내가 얼만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잘 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이제 큰 득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16페이지에 실내보호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하고 외울 것들이 있는 내용이 실내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실내보호의 원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내보호 원칙의 요건과 한계를 좀 잘 외우십시다. 우리 행정법에서 말하는 실내보호 원칙은 헌법의 실내보호 원칙이랑은 다르죠. 우리 헌법에서는 진정소유입법과 부진정소유입법이 있을 때 이 부진정소유입법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 도구로서 실내보호 원칙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진정소유입법이 있고, 이 진정소유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부진정소유입법, 과거에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이 부진정소유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신뢰보호 원칙은 나한테 신뢰 이익이 존재하는지, 즉 사익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 공익이 존재하는지, 세 번째 이 신뢰 이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는 게 우리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은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만 검토하는 거예요.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검토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은 쉽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은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법령에 대한 신뢰예요. 법령에 대한 신뢰.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내용이 그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그 신뢰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고, 우리 행정법에서 보는 신뢰보호 원칙은 더 러프하게 얘기하면 처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처분에 대한 신뢰. 제가 지금 이걸 구분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우리 변호사 시험이 그 헌법과 행정법이 섞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1문이 다 헌법이고 2문이 다 행정법이 아닙니다. 1문에 70점이 헌법이었으면 30점이 행정법이고 1문에 70점이 행정법에서 30점이 헌법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7회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8회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8회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학생들이 여기서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써야 되는지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행정법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면은 이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하시겠지만, 변호사 시험을 치실 때는 어떤 뭔가 신뢰보호 원칙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처분에 대한 신뢰인 것인지 아니면은 법령에 대한 신뢰인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법령에 대한 신뢰면 이거 헌법 문제, 처분에 대한 신뢰면 이거는 행정법 문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리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은 의입니다. 첫째 줄에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규정들이 그 위에 있는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신의성실, 신뢰보호, 소급과세 금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뭔가 우리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법치국가 원리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신뢰보호의 요건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상 신뢰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키워드부터 두 문자는 공귀행반입니다. 공귀행반. 자, 제일 전형적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행정청한테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건축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답이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니까 행정청이 갑한테 건축해도 된다. 네가 건축하면 우리가 허가해 줄게. 그걸 만약에 니네들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준비해오면 허가해 줄게 라고 해서 회신을 합니다. 회신을 해서 내가 준비를 다 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서 내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 요건 볼게요. 첫 번째,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질의했을 때 행정청이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행정법의 신뢰보호 원칙. 자, 그래서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내가 귀책 사유 없이 신뢰를 해야 돼요. 행정청이 얘기했으니까 하면 되겠네 라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도 구매하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공귀행반. 제일 중요한 건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 자, 가번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판례는 둘째 줄에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견해 표명은 어떤 부가적인 사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사정. 자, 그게 첫 번째 판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 체크하시고, 비과세 관행.
자, 그러니까 뭔가 행정청이 나한테 너 세금 안 내도 돼라고 뭔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즉, 이 비과세 관행이 묵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됐을 때 우리 판례가 동그라미 1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묵시적 견해 표명이죠. 근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묵시적 사정뿐만 아니라 뭔가 부가적인 사정,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지만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뭔가 이게 부가적인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에만 되지 않는다라고 봤었던 판례고, 우리 7회 변시에서도 선택형으로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가번에 판례는 단순한 상담, 납세 상담과 같은 단순한 상담, 여기 키워드는 단순한이겠죠. 단순한. 관련 판례 2번 보시면은 둘째 줄에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거는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공적 견해 표명이 유무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판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당사자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운동을 하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뭘 기준으로?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서울시에다가 건축 허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근데 서울시장 이름으로 회신을 한 게 아니라 건축과장이 회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 허가를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이, 서울시에 있는 건축과장이 허가를 한 겁니다. 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의 견해 표명은 당연히 공적 견해 표명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안에서 그 처분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대로 처분을 했다. 그럼 요거 쓸 필요 없죠. 당연히 그냥 처분 명의인이 처분권자가 되는 건 거니까. 그런데 처분권자와 회신을 한 사람이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워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에 의해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의 그런 건축 가능하다는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는 이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변호사 시험 객관식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실제로 케이스 문제나 기록형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할 때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 판례 3번 보겠습니다. 밑에 3번. 요거는 첫째 줄에 보시면 국세청장이 훈련 교육 용역의 제공이 사업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 사업자에게 하였고, 회신에 동그라미 하시고 문서라고 적어두시면, 그냥 요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 법원이 보기에 어쨌든 문서로 회신한 거니까 요 정도에는 이제 신뢰를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행정법이 다른 일반 헌법이나 혹은 그 민법이나 형사법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상황마다, 사람마다, 사정마다 다 다른 건데 결국 그걸 요약한 판례들을 우리가 외우다 보니까 항상 이게 한 단어만 다른데도 결론이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를 외우시고 좀 부가적인 판례들은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단순한 상담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 표명 아니고 뭔가 문서로 나한테 회신을 해줬으면은 그때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관련 판례 4번입니다. 방금 봤던 거죠.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시면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밑에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판례 1번과 부정한 판례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일단 요거를 보기 위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나눠드린 자료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행정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좀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을 보기도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지금 판례의 배경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폐기물을 뭐 쓰레기, 뭐 연소재, 뭐 동물의 사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사업인 거죠. 어쨌든 뭔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내가 준비를 다 마치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은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질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정청이 보고 너 허가 요건 갖춰서 신청해.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적합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1번 판례 제목 다시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자, 행정청이 있고 행정청이 가배객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 중간에 조금 비워두고 여기 중간에 좀 비워두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업 사업 폐기물 처리업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적정 통보했으니까 이거는 나한테 어떤 신뢰를 준 거예요? 내가 뭐 해도 된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줄 거다라는 신뢰를 준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장비가 거의 뭐 몇억 몇십억 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구매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니까 인력도 고용하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폐기물 처리업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 거니까. 그게 1번 판례입니다. 1번 판례 제목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공적 견해 표명을 부정한 판례를 잠깐 볼 건데 일단 제목을 읽어보시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뭔가 행위가 있는 거겠죠. 이 중간에 내가 행정처한테 뭔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행정법 전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바꿔달라고 하는지 우리 법을 한번 보십시다.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2조의 정의를 넣어놨는데 여기 3호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행정계획에서 배우게 되게 됩니다.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군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으시다가 군이라는 단어 빠지고 나오더라도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은 뭐 특별시 광역 외울 필요 없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은 결국 뭘 위한 거래요? 그 밑에 4호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도시관리계획이겠죠. 4호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은 뭐 셋째 줄에 다음 강목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에 보시면 용도지역, 나번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뭡니까?
그린벨트로 묶는 건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개발을 하면 안 돼 라고 묶는 거. 라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라목은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4호를 봤을 때 뭔가 내가 그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당연히 나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보려고 하는 건 용도 지역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에 관한 계획인데 이 용도 지역이 뭐냐? 밑에 15호를 보시면은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걸 얘기를 한대요. 키워드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입니다. 우리 다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6조의 용도 구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뭔가 어떤 지역인지는 예상이 되죠. 도시지역은 당연히 우리 서울 같은 곳 이런 거 도시지역일 거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뭔가 거기 개발을 막아놨겠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고도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폐율, 용적률, 고도 제한이 뭐냐? 한 장 넘겨보시면 77조에 보시면 자,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지역의 건폐율과 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폐율은 최대 쓸 수 있는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 땅을 가지고 있다. 100만큼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하거나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최대 쓸 수 있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몇 퍼센트? 70%를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 중에서 70만큼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건 겁니다. 상업 지역이 훨씬 더 높죠. 공업 지역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라든지 3호에 농림지역 가면 어때요? 20% 이하래요. 그럼 내가 100만큼 땅을 가지고 있다면 20만큼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적률은 뭐냐면 용적률은 최대 이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딱 안 떨어지니까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폐율이 80이고 용적률이 40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최대 면적은 100 중에 80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면적은 80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전체 면적은 400만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몇 층까지 쌓을 수가 있겠어요?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80으로 해가지고 81층, 82층, 83층, 84층, 85층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8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40만 쓰는 거예요. 40만 쓰고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큼만 쓰고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을 두는 겁니다. 뭐 20m 제한, 30m 제한.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고도 제한이 실제로 건물을 내가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뭘로 결정한다? 용도 지역이 뭘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신청해 달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었겠죠. 농림 지역이면은 건폐율이 20이고, 그렇죠? 건폐율이 20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80% 이하니까 사실은 뭐 거의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굉장히 작은 건물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받았는데 여기 지금 폐기물 처리업 제대로 하려면은 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해서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부도 이 공적 변화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냐가 문제됐을 때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것도 3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에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만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거부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냥 관련 법령에서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공적 견해 표명을 부정한 판례에서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도 결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니네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은 판매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로 해라 라고 이제 고시를 한 거예요.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의 의미가 위로와 안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흥시설을 의미합니다. 유흥시설. 이제 어쨌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그 권장 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숙박시설, 유흥시설이니까 이 사람이 러브호텔을 지으려고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시 보시면 그냥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권장했을 뿐이지 무조건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오른쪽에 판례에 그 2번 요지 보겠습니다. 꺾가로 2번. 꺾가로 2번 바로 위에 보시면은 뭐 기존에도 이제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축허가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게 한 행위로서 표명한 공적 견해는 숙박시설의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될 만약에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건축 허가 가능하다. 그 정도를 알려준 것이지 니네들이 판매, 위락,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허가해줄게 라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권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라는 게 이 사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되셨고 나번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에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개인의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 이러한 규책 사유의 의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청한테 뭔가 질의를 하는데 직접 질의를 안 하고 뭔가 대리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뢰까지 충분히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변호사 시험에 선택형에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적 견해 표명 규책 사유 없이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을 하면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위반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계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서 다 볼 필요 없고 답원에서 두 번째 문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문단 판례도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적법하고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행정청이 나한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 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안했을 때는 첫 번째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쓰고, 측의 의의를 쓰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쓰고, 요건은 공적 견해 표명, 규책 사유 없이 신뢰, 그걸 믿고 행동했고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이 있고, 이 공기 행반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래서 일반론 쓰신 다음에 사안 검토하고, 이걸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3번 목차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 형량까지 검토를 한
다음에 사안에서 실내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실내보호 원칙에서는 의, 요건, 한계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아는 문제 나왔다 이런 기쁜 생각이 들면은 이런 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내보호 원칙 하면 이제 공기, 행반 요것만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검토하신 다음에 한계까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1페이지 6번에 적용 영역에서 답번 실권의 법리 보시면 실내보호 원칙까지 보면 맞춰야 되겠네요. 실권의 법리에서 말하는 이게 권이라는 것은 권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권한을 실권한다. 우리가 공법의 영역에서 헌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권리와 권한이라고 하면은 이 권리는 주관적 공권,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기본권의 소지자가 가지는 힘입니다. 기본권의 소지자, 기본권의 주체가 가지는 공권력에 대해서 가지는 힘, 공권력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개인적이라는 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권력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기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나오는 주관적 공권이고, 행정법에서 주관적 공권은 주로 이제 뭐 신청권이라든지 나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공권력의 주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또는 이게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가지는 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공권력의 주체가 가지는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권의 법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민법상 뭐 이런 법리 말고 공법에서 말하는 실권의 법리는 누가 뭘 잃는다? 행정 주체가 권한을 잃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권한을 잃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처분 권한의 실권입니다. 처분 권한의 실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 용어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는 본래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미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실내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한번 넘겨보시면 실권의 요건. 자, 실권의 요건은 이제 행정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기대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을 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정리가 된 거는 주로 이제 이게 그 행정 주체가 권한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실효 기간의 길이,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우리 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이제 이런 행정 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를 얼만큼 인정할지는 결국 우리 판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보시면은 1번에 실권을 인정한 사례, 3년 정도면 이제 실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이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운전이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셋째 줄에 3년 동안 가만뒀습니다. 3년 동안 가만두니까 나는 뭔가 취소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권한이 실권되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라고 봤었던 판례고, 그 밑에는 첫째 줄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택시에 대해서 운송사원 면허를 취소하는 거, 1년 정도는 이제 분명히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판례에서 기간 정도만 기억하시고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번의 법령 개정과 실내보호의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보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소고기법의 금지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행정법의 영역에서 보는 건데, 사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률과 법규 명령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법률과 법규 명령이 이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이 뭐 진정소고기법이다, 내지 이 법규 명령이 진정소고기법이다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도 우리가 헌법에서 배우는 영역인데 여기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보냐면은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재판의 전제가 되면은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이 이게 진정소위법인지 부진정소위법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법 금지 원칙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오지만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의하실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 규칙이라고 얘기할 때 요 규칙도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규칙은 행정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회법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다음에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규칙에 관한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는 애들이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명령 규칙은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규 명령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법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판례만 좀 보십시다. 2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 변경 사건 보시면, 자, 요거는 원래 우리가 한약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제였는데, 원래는 학점 이수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뭘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1997년, 그러니까 97학번, 당시에 이제 97학번 이제 학생들이 내가 97학번으로 입학해가지고 내가 한약학과를 가진 않았지만 한약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학점을 이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입학하던 애들도 무조건 한약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한약사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이때 한 거죠. 학점 이수제 당시에 입학을 했는데 이후에 바뀐 법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법률 조항을 나한테 소급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첫째 줄 보시면은 개정 전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둘째 줄에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시행령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199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라는 거고, 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 변리사 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는 중압감이 전혀 다르죠. 절대평가제는 내가 몇 점만 넘기면 된다, 그 정도만 딱 공부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상대평가제로 바꾸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굵은 글씨 보시면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개정법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상대평가제로 바꾸게 되는 거 신뢰를 크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 정도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우리 문제 한번 보시고 나눠드린 참고자료 조금 보고 마칠게요. 10분 안에 마칩니다. 자, 이게 어떤 판례인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마 봤었던 판례일 수도 있습니다. 갑은 춘천시에 소재하는 녹지지역 체크하시면
일단 뭐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아, 뭔가 건폐 효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낮겠다. 뭐 용도 지역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녹지 지역 내의 자신 소유의 농지에 사회복지 시설을 건축하기로 했다. 실제로는 이제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의 토지 위에 당의 사회복지시설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뭘 묻겠습니까? 건축 가능한지를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춘천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없어서 사업계획 개요서를 작성해서 춘천시 건축과에 당의 토지 위에 당의 사업복지시설의 건축이 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당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의했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 혹시 찾으셨습니까? 뭘로 문의했다고요? 서면으로 문의했습니다. 자, 다음 줄 쭉 읽으면은 중요한 내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랑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답변했어요? 건축 과장이 답변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행정 주체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딱 읽자마자 우리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죠. 자, 이에 갑은 은행으로부터 건축 자금을 융자받고 건축 설계를 하여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내용은 왜 줄까요? 나중에 실내보원 측에 한계 따질 때, 그렇죠? 내가 굉장히 이미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계 쓸 때 따지라는 건 거고. 그런데 당의 농지는 우량 농지 및 녹지 지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법상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이 밝혀졌다. 춘천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갑의 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위법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처음에 왔을 때처럼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이 있을 때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의 문제는 본안 판단을 묻는 문제고, 아까 본안 판단의 기준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습니까?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본안 판단의 기준, 주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 내용상 하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주체상 하자랑 형식상 하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결국 절차 하자랑 내용 하자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절차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이제 내용 하자를 검토하면 되겠죠. 내용 하자를 검토하면 되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자, 나중에도 배우고 지금도 다 배우는 거지 뭐.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량의 일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 쓰는 거니까. 재량의 일탈 남용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얘가 재량행위여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배웠지만 처음에 로마자 2번에 1번을 보시면은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부터 따지는 거예요. 얘는 허가고 재량행위니까 재량은 일탈 남용하면 안 돼 라는 게 먼저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이 춘천시장의 건축 허가가 위법한지를 판단을 할 건데, 여기서는 사실 뭐 비례 원칙보다도 훨씬 더 대놓고 쟁점이 있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뢰보호 원칙에 의 및 근거 쓰고 요건을 쓴 다음에 공귀 행반을 포섭을 합니다. 특히 공적인 견해 표명에서는 첫 번째 첫째 줄에서 보시면 춘천시장이 아닌 춘천시 건축과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물론 답안을 쓸 때는 조금 더 정확한 판례 워딩들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내보원칙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1번이고 2, 3, 4번은 그냥 가볍게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귀 행반 다 충족했으니까 바로 실내보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답번에 실내보원칙의 한계, 나의 실내 이익과 공익을 비교 영량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건축자금 융자받고 건축 설계도 다 했고 이미 막대한 돈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나의 실내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잠깐만 거기 추가적인 판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들고 오셔야 되겠네요.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그 3번 판례는 그냥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줄 안 끄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 참가 당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가계약, 공공계약에 대한 이야기겠죠. 시설공사 입찰 참가 당시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너 10% 점수 감점한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는데 우리 판례가 이 통보는 줄근 부분의 넷째 줄입니다.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결론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계약 내지 국가계약상 감점 통보는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 그 밑에 그 판례의 줄근 부분에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에 동그라미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뭔가 기준으로 끝나는 애들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헌법재판 대법원이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었던 사건입니다. 내부 규정에 불과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번 판례는 뭐냐면 우리 국가계약, 공공계약의 그 요건은 강행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줄근본의 둘째 줄에 보시면 강행규정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이긴 하지만 강행규정이다. 그 내용은 강행규정이다라는 거고. 자, 5번은 이제 5번이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신청하고 쓸 필요 없어요. 신청하고 행정청이 해도 돼 라고 이제 견해 표명을 했는데 내가 이 신청한 행위 자체가 거짓으로 신청한 거였다면 당연히 그때는 신뢰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줄근 부분 맨 마지막 줄에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래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행정청이 이때는 너 할 수 있어라고 견해 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 알고 보니까 얘가 거짓말로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2번 보시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주사관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이거 어차피 지원할 수 없는데 지원한 건 거니까 적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2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실내이익과 관련되는 것인데 2번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좀 더 경미하죠. 그러니까 착오로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 취소를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으면은 이제 당사자한테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판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판례는 밑에 보시면 줄근 부분 읽어보시면 요거는 소급 입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77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라고 하더라도 1980년 유료도로 또는 2001년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국법에 따르면 유료도로가 아닌데 신법에 따르면 이제 그때부터 유료도로라고 볼 수 있다면은 당연히 소급해서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때부터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정법에 의해서는 유료도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평등의 원칙부터 볼 건데 여러분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준다고 갑자기 막 3층 내려가가지고 수강 취소를 하고 저 망할 놈이 무슨 숙제까지 주냐 10분도 늦게 맞춰놓고 자 내일 9시 반에 오시면 30분 동안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표정들이 왜 이렇게 30분 동안 오늘 우리 OT 자료 나눠드렸던 것을 외웠는지 시험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고 약간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내긴 낼 건데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첨삭을 원하시면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행정법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변시 준비하면서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좀 봐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험 치고 답안지 첨삭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고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